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용 전문가,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 상무님은 국내 은퇴 설계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최고는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 네. 중에 하나라고 꼽히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해가지고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한테 많은 환영을 좀 받았습니다. 좋은 팁을 많이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모셨는데요. 오늘은 주목 2022년 연금제도 변화 5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연금제도 좀 변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5가지만 이제 꼽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오신 거죠. 첫 번째가 보니까 지역 건강보험과 연계된 연금제도 변화 뭐 이런 건데 요건 좀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들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떼고 네.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건보료가 얼마나 가는지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하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건보료에 대한 불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올해 하반기에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2차 개편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지금은 30%인데 네. 이게 50%로 네. 오르게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감이 같습니다. 잘 안 오는데 네네. 조금 어떤 사례나 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지금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고 있긴 한데, 예. 예, 이게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더 많이 내게 된다. 결국 이런 조금 더 얘기인가요? 내는 거죠. 조금 예를 들면 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음,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예,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시켜 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소득이잖아요. 예, 소득은 뭐냐 그러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주로 건보료를 예, 산출하는데 예,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그 소득에 해당되는 음, 게 뭐가 있냐면 이자, 음, 배당, 음, 연금, 음, 그다음 기타, 음, 그다음 사업소득 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친 금액에 가지고 건보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연금소득 그거 얼마 음, 된다고 거기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냐 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음, 하시거든요. 이 연금소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음, 연금에는 보면 국가가 공적연금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음, 사학연금처럼 공적인 연금이 있고 예, 개인이 스스로 부어가지고 만든 연금 있죠. 예, 퇴직연금이나 뭐 개인연금 예, 같은 거. 그럼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뭐냐 음, 그러면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요? 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음, 보험료 제가 연금 낸 예.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니고, 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공적연금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뭐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얼마 된다고 음, 여기까지 부과하느냐 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적연금을 연 1,000만 원을 받았다. 음, 그러면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300만 300만 원만 원만 이제 받은 걸로 소득이 치고, 있고 예, 거기다 건보료를 예, 부과하는데 올 7월 달이 넘어가면 음, 이 반영 비율이 50%로 인상되도록 되어 음, 있어서 그러면 1,000만 원을 똑같이 받더라도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음, 반영이 되면 음, 건보료가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잖아. 다른 음, 소득이 다 동일하다고 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음, 건보료가 일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 이제 우리 7월 달에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게다가 같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는 아까 말씀하셨더니 점수화 해가지고 예, 예. 저기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구간에 따라서 또 더 날 수가 있고 안 더 날 수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소득은 예, 전체 등급이 이제 음, 97등급으로 나눠서 네, 부과를 하다 음, 보니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 같은 게 제일 작게 내면은 음, 14,650원 음, 정도를 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쌓아서 올라가서 가는 구조라고 음, 봅니다.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제일 작게 내는 게 14,650원이고요.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은 한 36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낸다라고 보시면 나왔네요. 됩니다. 예, 그렇게 내시는 분은 소득도 상당히 예, 많으시다 예, 보시면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건 지역 가입자에 음,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저기 직장인들은 별로 좀
관심을 안 둬도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이제 연금소득하고는 조금 상관없기는 한데 이제 직장 가입자들 중에 음.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도 음. 되는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 음. 있으시잖아요. 아 그분들도 좀 변해요? 예, 이자, 예. 배당, 뭐 사업소득, 음. 임대소득 음. 뭐 이런 소득이 많으신 분은 음. 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음. 어떤 거냐 어떤 그러면 제도가 또 바뀝니까? 현재는 이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음. 그냥 회사 급여만 건강보험료 음. 부과하거든요. 네. 그 3,400만 원인데 음. 이게 기준 금액이 7월 달 이후에는 2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음. 그럼 다른 뭐 이자나 배당 소득 또는 뭐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게 음. 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7월 달 이후에 건보료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해주는데 문제는 또 어디 있냐 그러면 직장 다닐 때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주잖아요. 네. 이렇게 초과 금액에 추가로 개인이 내는 것들은 누가 대신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건보료를 100%다 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커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뭐 좀 네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다른 기준도 건강보험 관련해서 또 기준이 또 이게 높아지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조금 이제 퇴직자분들 중에 이제 자녀의 건강보험에 음. 피부양자로 등재해 두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저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할 때 요것도 살짝 다뤘죠. 예, 예. 예.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어떤 장점이 음. 있냐면 자기는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음. 근데 자녀도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는 거에서 음. 추가로 더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없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음.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자녀가 직장 다니는 자녀여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직장 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네. 있거든요. 음. 근데 소득이랑 재산 조건이 있어요.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아까 그리고 거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재산세 과표가 음.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음.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넘어가고 9억 원 사이이신 분은 소득이 1,000만 원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 분들만 이제 건강보험료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있는데 네. 이 조건도 7월 달 이후로 좀 강화됩니다. 이게 어떻게 강화되냐면 전소득은 3,4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하나 생겨 뭐 있고요. 똑같이 맞추는 게 그다음에 있군요. 그 예. 재산세 과표도 5억 4천이 아니라 3억 6천으로 떨어집니다. 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탈락하시는 분이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제가 건보공단이 추정을 해보니까 한 58만 명에서 59만 명 정도가 상당히 많네요. 58만 명, 상당히 60만 명 많아요. 가까운 네. 사람들이 새로 이제 건보료를 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7월달에 정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방안으로 돼 있는 거고. 예, 개편안인데 네. 별도의 말이 없으면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예고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또 지역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자기 저기 보험료가 바뀌게 될지 한번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연금제도 변화 5가지 중에 첫 번째 지역 건강보험과 연계된 연금제도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도 조금 그런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도 퇴직금을 IRP에 의무 이체해야 된다. 약간 좀 용어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제 퇴직하실 때 퇴직급여 받잖아요. 네. 그 돈을 수령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받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노소득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퇴직소득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고 일단 거기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넣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내야 되는 걸 한 30% 정도 경감시켜줘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망치를 만들어놔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이렇게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래도 당장에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약간 강제 조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퇴직연금을 현재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분 중에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예. 그리고 뭐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가 넘어가거나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IRP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 4월 달이 넘어가면 바뀌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전부 IRP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왜 내 나는 퇴직급여 다 받고 싶은데. 내 퇴직급여 네 맘대로 하냐는 얘기 나오는데 예. 이게 무슨 선택권을 제약하는 건 아니고요. IRP 계좌로 넣고 본인이 필요한 바로 해지하실 수 있거든요. 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냥 한번 옮긴 거는 잘 안 바꾸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IRP 계좌에 넣고 뭐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 둬라. 그리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그 IRP 계좌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노후소득도 되고 세금도 한 30% 정도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혜택을 좀 누리라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넛지를 딱 가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냥 옮겨놓고 필요한 사람은 꺼내 쓰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꺼내 쓰지 말고 뒀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네, 좀 제도를 강화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올 4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퇴직금 받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 계좌에 의무로 넣어야 저 돈을 넣어야 된다. 뭐. 그래서 IRP 계좌가 뭔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IRP 계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IRP 계좌는 두 종류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네. 저축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이 세액공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좌에 자기의 퇴직급여를 이체시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신 분한테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감면시켜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신 분이라면 이 계좌 활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올해 이제 바뀌는 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더 안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는 지급 의무가 있는 거고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후불 임금 성격,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받는 생각이 있는 시기가 거죠. 근데 퇴직하고 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뭐 회사가 문 닫거나 뭐 그렇죠. 또 부도가 나거나 돈을 적립해 놓지 않거나 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회사 내부에 두면 회사가 문제 생겼을 때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 돈을 회사 외부에 보관을 해두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목적으로 도입한 게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가 이슈가 되냐 그러면 좀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그럴 일이 생길 확률들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보면 대기업들이 훨씬 더 높아요.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낮고. 그래서 수급권 보호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잘 못 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또 회사 외부에 보관했으면 운영해서 수익이 잘 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기예금에 두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정기예금도 원리금보다 상품에 넣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익이 안 나요. 요새 예금금리 뭐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대기업들은 은행, 증권, 보험사 다양한 연금 사업을 하시는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군을 제공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회사 하나 딸랑 들어와서 딱 정해진 상품 몇 개 정도를 주다 보니까 그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금들을 모아서 좀 한 군데서 운영을 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는 입장에서도 30인 미만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에 다니시는 입장에서도 약간은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수익은 조금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안전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약간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0년씩 가입해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고 오셨는데 자리 안 되시죠? 예, 뭘 둘 다 받으면 좋은 것 같긴 이렇게 한데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 넘어가야 돼요. 일반인들 대부분 10년을 넘기시면 나중에 60세 이후 넘어갔을 때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무원 분들도 음. 직장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공무원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공무원연금이 나중에 받는 걸 퇴직연금이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연금을 받을 수 연금을 있어요. 받아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이 됐든 예. 뭐 공무원연금이 됐든 음. 둘 다 10년이 넘어가면은 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음. 최근에 이런 경우 많죠.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임용고시를 본다거나 예. 공무원 다니다가 공무원도 요즘은 이제 계약 기간으로 다니신 분도 있고 예, 주변에 그래서 개방직으로 해서 아,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개방직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음. 퇴직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직장 취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둘 다 10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했냐?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쳐서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고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이 9년이다. 네.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못 받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 공단 가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연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12년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도 받지만 9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게 네. 끔 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보면 10년인데 왜 합치면 20년이 돼야 되냐. 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올해는 줄여서 10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9년이고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9년이다. 현재 상태로는 이것도 10년이 안 되고 이것도 10년이 안 되니까 둘 다 못 받잖아요. 합쳐도 18년밖에 안 되니까 합쳐도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년으로 합치면 10년을 연계 기간을 10년으로 줄여 놓으면 둘 다 그냥 두면 못 받지만 합치면 10년이 넘어가니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이제 이슈들을 좀 해소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는 뭐 9년에서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연금을 안 받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자기가 납부한 돈에다가 이자 정도를 대해서 받는 거라서 그 네. 금액이 작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이제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종부도도 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셨듯이 뭐 일시금이 더 유리하다 그냥 받으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또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연금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무원 연금만 놓고 보면 공무원 퇴직자 분들 중에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해서 받잖아요. 네. 연금 선택 비율이 94%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낸 거보다 아무래도 더 많이 국민연금도 낸 거보다 많이 받잖아요. 훨씬 결국 많이 받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연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수령하는 제도들을 만들어놨다. 네. 여기는 이제 공무원연금 대신에 다른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게 사학연금, 뭐 그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군인연금이 있거든요. 군인연금은 현재도 법이 어떻게 됐냐면 군 복무 기간이 20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을 섞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합치더라도 20년 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은 연계했을 때 10년만 넘어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째 연금 제도 변화 보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약간, 50세 이상자 해당되는 겁니다. 50 지금 이제 연금 계좌라는 거는 연금 저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IRP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현재로서는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노후 자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어요. 그게 20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만 이제 세액 공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금 50세 이상자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니까 올해는 저축을 한 200만 원 정도 더 하셔서 세액공제를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연장이 될까?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몰 규정으로 이제 예.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장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나올 텐데 별 이슈가 음.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뭐 야 좀 더 해주자라는 의견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금 제도 변화 5가지 네네.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그 짧게 좀 마무리하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팽개쳐두고 나중에 가서 알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 깊게 나랑 연결돼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고요. 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지 마시고 내가 뭐 투자하고 있는지 이게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서 아는 만큼 커나가는 게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혁 사무국님과 함께 2022년 연금 제도 변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